안녕하세요. 어제는 제가 우연히 그 우파 그 스피커 유튜브에 우연히 들어가게 됐는데 그 이영훈 교수의 반일 종족주의 이를 쓴 그 교수가 나와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세계가 변화가 그 속도가 진짜 로켓을 쏘는 것 같이 변화가 심합니다. 지금 어디서 이념 논쟁을 가지고 세워라 내어라 할 시간이 그렇게 없다고 봅니다. 세계가 그렇게 팍팍 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별거 아닌 이념을 가지고 나라가 쪼개지고 그렇게 해서 패거리가 서로 져가지고 서로 싸우면 이게 무슨 실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뭐 반일이다 항일이다 그 일본을 가지고 일종의 정치세를 만드는 것에 저는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팩트를 찾아가지고 그 팩트를 있는 그대로 보자 이런 시각이거든요. 역사에 대해서는. 근데 이분이 책을 쓰면서 그 책을 판매하는데 아주 편하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반일이라는 것 이외에도 종족주의라는 걸 썼어요. 아니 이 트리벌리즘이 그 지금 현세에서 될 단어가 아니거든요. 종족주의라니 민족주의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 제목을 이렇게 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어떤 세력을 결성하기 위한 이유로 해서 특별히 이런 책을 썼구나. 이분은 상당히 정치적인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분은 뭐 일본하고도 친할 수 있고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너무 한국이 민족주의보다 더 심한 쪽으로 가지 마라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세계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쪽과 비슷한 겁니다. 가령 이민정책을 현재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보당이라고 하는 데서 또 열심히 추진 중이죠. 이민 정책을. 그러면 이 이영훈 교수는 문재인 정부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종족주의라는 단어의 사용이 무실하게 되는 거죠. 실속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 문재인 정부가 민족주의적인 정부는 아니거든요. 세계화를 위해서 이민정책을 환영한다 뭐 이런 정책을 쓰는 문재인 정부한테 민족주의 노선이다. 그래서 이것을 공격하기 위해서 종족주의라는 말을 쓴다는 거는 어폐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반일 종족주의라는 것은 오히려 세계화 세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민족주의에 반대한다. 그러니까 이민정책도 환영한다. 주변 국가도 완전히 오픈해서 잘 지내자. 이런 쪽이잖아요. 완전히 세계화 세력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분을 가지고 또 뭐 뉴라이트라고 한참 공격을 하죠. 그 민족주의 진영에서는. 근데 민족주의라는 말도 우습습니다. 그냥 실리를 챙기면 되지 않겠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한반도가 그동안 외세의 힘에 휘둘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국 중심으로 하자. 그게 사실은 이승만이 말하는 독립정신입니다. 이승만 씨를 잘 평가를 하자면 이분이 항일적인 데가 많잖아요. 그 해양선을 긋는 데 있어서도 반일 정신이 굉장히 강한 분이 이승만입니다. 물론 친미적인 데는 있지만 그것은 이분이 교육을 받았고 거기서 또 기독교적인 정신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분이 민족주의적인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이영훈 교수 쪽에서는 그 반일 종족주의를 내세워서 민족주의를 반대한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민족주의적인 노선이 이승만 씨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는 그 이승만을 건국을 시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단어 쓰임과 실제 본인이 생각하는 정신과의 괴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승만 씨 같은 경우도
다각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박정희를 얘기할 때 다각적으로 얘기할 수 있듯이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면도 있고 또 자기가 받았던 그 문화의 영향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것을 단순하게 반일이다, 친일이다 또는 뭐 민족주의다, 아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참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를 이렇게 도발적으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싹 쏠리게끔 하는 효과는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판매한다거나 자기 생각을 뾰족하게 만들어서 알리는 데는 도움이 될지언정 실제적인 어떻게 진행됐느냐와는 거리가 멀다는 거죠. 그리고 건국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건국이라는 단어는 나라가 망했다, 조선이 망했다, 한국의 과거의 역사가 완전히 부정되는 거죠. 건국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건국 논란도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라는 것은 고구려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뭐 고려 조선 시대 500년 조선사를 우리가 부정할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왜 어디서 건국이 나오는 겁니까? 그냥 단지 건국이 아니라 이것은 공화정으로 넘어가는 단계, 역사의 흐름의 한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조선시대는 왕조였잖아요. 왕조가 공화정으로 넘어간다. 이 부분은 말이죠. 프랑스도 똑같이 겪었습니다. 프랑스의 그 왕족을 없애고 공화정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프랑스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프랑스에서 건국이 논란거리가 됩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상대방과 싸움에서, 진영 싸움에서 건국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우리의 건국은 여기부터 시작다. 상대방은 또 아니다. 여기부터 시작됐다. 이거는 하등의 그 도움이 안 되는 한국 역사를 가지고 쪼개가지고 그렇게 자신들이 내세우는 세력을 늘리기 위한 단어 싸움이라는 거죠. 프랑스를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왕조에서 공화정으로 넘어간 단계를 가지고 어떻게 망국이고 건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물론 민족주의 진영에서 뭐 만주에서 일어난 그런 독립운동 그런 거를 중시하는 거는 하나의 그 역사의 한 면이기 때문에 그 한국민이라면 그것을 중시할 수도 있죠. 뭐 그것을 가지고 아니다 그렇게 말할 것도 못 되죠. 그러니까 저는 단어 사용을 할 때 이분이 이 사용하는 거 보세요. 그 종족주의라는 말을 사용하고 이것을 반일 세력의 주축을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민족주의 노선이 이승만 씨예요. 그리고 민족주의 노선이 박정희고 민족주의라는 건 어느 정도 정치인들이 다 갖고 있던 세력입니다. 단어 사용을 써가지고 뭐 건국 이념을 가지고 서로 싸운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 역사를 보는 관점이 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아니 왜 왕조를 공화정으로 바꾼 과정을 망국이니 건국이니 그러고 싸움질을 합니까? 이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우파나 좌파나 지금은 전 세계가 변화하는 이 과정 속에서 글쎄요. 단어 사용에 오히려 조심을 해야죠. 그리고 되도록이면 분열세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인정할 거는 객관적으로 인정을 하되 이분이 역사학자이겠죠. 근데 서울대 역사학의 흐름은 상당히 그 제야사학과 거리가 먼 경우가 많죠. 그것은 다 아시다시피 이병도 사학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병도 이 사학자가 돌아가시면서 자기가 너무 실수를 했다. 너무 잘못을 했다. 그리고
굉장히 그 뉘우친 게 많잖아요. 그러면 저기 서울대 역사학계에서도 이것에 이병도 씨가 죽으면서 한 뉘우침에 그 중점을 더 둬야죠. 그래서 역사학의 제야사학이 얘기하는 것도 많이 받아들이고 이래서 어떤 융합점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너무 책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막 싸우죠. 어떻게 책 중심으로 이렇게 가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자기 파만 옳다. 그렇게 패거리 정치를 계속해야 된다는 건 너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좋아하는 건 뭐겠어요? 외국에 있는 세력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싸워. 그 중에서 내 편을 만들겠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국의 그 기독교의 역사도 보면은 객관적으로 기술했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그래서 이런 시각도 있다, 저런 시각도 있다. 차라리 이렇게 중재하는 그런 책들이 나와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조금 다른 얘기를 하겠는데요.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많은 걸 느끼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에 올리면 상당히 그 태클이 심해가지고 솔직히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근데 한 가지 문제는 현재 주식시장이 미국 시장이 며칠째 이제 폭락을 했어요. 근데 그것은 달러 가치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여기는 오늘자 뉴스인데 이게 한국 정부, 재정부나 뭐 이런 데서 이거를 누가 결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금융 쪽에서 얘기를 했겠지만 2023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 투자자에게 부과한다 이랬어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요새가 2020년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주식시장이 조금 안 좋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불안 정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안 좋다 좋다라기보다도 어떻게 갈지 지금 코로나 사태가 발발을 더 2기로 더 발발이 심하고 있는 상태에서 당연히 주식시장이 언택으로 가서 사람들을 개개인을 통제할 수 있는 IT 산업, AI 이런 쪽을 키우는 쪽으로 돈이 쏠리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 현재의 그 주식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둘째치고라도 현재 주식시장이 불안정한 건 사실인데 한국이 2023년부터 실시할 거를 이렇게 미리 준비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냥 주식시장으로 가는 돈을 가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봤어요. 상식적으로 2021년도부터 부과한다 이것도 아니고 2023년도입니다. 그러면 2021년 정도의 2022년 거를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를 했다고 세상에 세액 부담을 늘린다라고 하는 것을 2023년도 꼴을 2020년 지금 발표를 하냐고요. 그리고 이상한 것은 미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한 이때에 거기다 플러스해서 그래 그러면 주식 투자 지금 과열됐으니까 그것을 하지 마 이런 쪽으로 가는 건가 아니면 세금을 왜 이렇게 못 걷고 그렇게 계속 쓰냐 이것 때문에 그냥 언론 플레이 하는 건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주식의 불안정성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왜 2023년인가 그것을 왜 잡았을까 이거에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요. 안녕히 계세요.